네, 본격적으로 독해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의 기본은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죠. 주제를 어떻게 조금 수월하게 파악해 볼 수 있을지 주제를 파악한 형태의 문제 유형 하나 가져가 봤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면서도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어떤 학생은 매우 싫어하기도 하더라고요. 일치 여부와 관련된 문항까지 두 가지 파트 유형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문제는 조금 단순해요. 사실 언어 능력 파트, 특히 독해 파트에서는요. 시간을 얼마나 세이브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파트에서는 줄일 수 있는 건덕지가 많지 않아요. 놀랍게도 독해 파트 가운데 주제를 묻는 파트에서는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 핵심 예제 1번에 봤더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주제가 어디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흔히 구성이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머리 두 자를 써서 두괄식 형태라고 배운 기억도 있고요. 꼬리 밑자를 써서 미괄식 형태라고 배운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주제는요. 맨 앞에 드러나거나 맨 뒤에 드러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다른 모든 글들보다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을 근거로 정답을 추리해보면 정답을 발견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몇 가지 문항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모든 내용을 독해하진 않을 거예요. 주제 문제니까 정답만 빨리 찍어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답을 어떻게 빨리 찍어낼 수 있는지 주제 문제에 대해서는 속도감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고 골라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켈트 문명을 몰락시킨 흑사병의 유발 원인은 날씨다. 날씨가 문명을 몰락시켰네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의 멸망이 드리워진 어쩌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마지막 문단 볼까요? 켈트 문명을 몰락하게 만든 원인은 기후였던 것이다.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기후가 문명을 몰락시키는 데 일조를 했네요. 그럼 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번이죠. 기후가 흑사병에 끼친 영향. 정답을 5번이라고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흑사병이 일어나서 그렇죠? 날씨가 사실 이런 구조를 따진다면 이런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날씨가 흑사병을 유발시켜서 문명을 몰락시켰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정답을 추려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는 다 읽어보지 않습니다. 중간 읽어봤자 여러분들 그냥 배경 지식만 늘리는 것 뿐이지 문제를 맞히는 데는 전혀 1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앞뒤 내용을 근거로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라 라는 문제네요. 일치 여부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일치 여부 문제는 왕도가 없습니다. 얘기는 무슨 말이냐? 어떤 게 정답이 되고 주제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과 끝만 읽으세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다음에 살펴보긴 하겠지만 서술 전개 방식은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문장 배열에서도 이렇게만 보세요. 그럼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치 여부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글을 읽어 나가시면서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전체를 쭉 읽고 풀기보다는 그럼 다 까먹게 되잖아요. 문단 하나를 읽고 지워나가고 두 번째 문단을 읽고 지워나가고 다음 문단을 읽고 지워나가는 형태로 해서 자신의 기억력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충한다고 합니다. 같이 문단별로 읽어나가면서 왜 틀리고 맞았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5가지 가운데 4개는 일치하는 거겠네요. 미리 읽어보셔도 좋고요.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읽어보지 않으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과일은 차례상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에는 과일 소비가 늘어납니다. 당연하죠. 농촌진흥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맛과 영양이 풍부한 품질 좋은 과일 고르는 방법을 소개했다. 앞으로 무슨 얘기할까요? 맛과 영양이 좋은, 품질이 좋은 과일 고르는 방법에 이 내용에서 줄을 이루고 있겠네요.
1번도 모르겠고 2번도 모르겠고 3번, 4번, 5번. 아직까지는 첫 번째 문단을 통해 지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좀 슬픈 일이긴 하네요.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일을 고를 때는 전체적인 겉모양을 보고 어떻게 상처나 흠집이 없고 매끈한지를 살펴본다. 사과 경우 나오네요. 꼭지 반대편 부위가 다망색으로 녹색기가 빠진 것을 택하고 들었을 때 묵직하고 만졌을 때 단단한 것을 골라야 한다. 배는 그렇죠? 배는 전체적인 느낌이 맑고 투명하며 꼭지 반대편 부위에 미세한 검은 규열이 없는 것이 좋다. 감, 얼룩이 없고 둥근 사각형의 모양이 제대로 잡힌 것이 좋다. 각각의 과일,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이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볼게요. 상처나 흠집이 없는 과일을 고르는 것이 좋다. 뭐라고 나왔어요? 과일을 고를 때는 겉모양을 보고 상처나 흠집이 없는 것을 고른다고 있네요. 1번 과감히 지워줄 수 있겠습니다. 2번 사과니까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되겠죠? 만졌을 때 단단하고 묵직함이 느껴지는 것을 골라야 된다. 사과는 쭉 묵직하고 만졌을 때 단단한 것을 골라야 된다. 그대로 나오네요. 3번 볼게요. 배 나왔습니다. 배 꼭지 반대편 부위에 미세한 검은 규열이 많을수록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 꼭지 부위에 미세한 검은 규열이 없는 것이 좋다. 근데 여기는 많을수록 좋다. 틀렸네요. 정답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 확인해 보면서 왜 맞는지 왜 틀렸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을 남겨두고요. 문단 하나 읽으면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게 이게 사실은 속도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글들을 읽어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다 보면은요 속도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제와 관련된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59쪽에 나와 있는 10번 문제네요. 59쪽 10번을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 혹은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어떻게 하면 속도를 줄여나갈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모든 사람은 불가피하게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은 스스로 위험에 대비하려 하며 시장은 이를 포착하여 알맞은 상품을 제공합니다. 위험에 빠진 것에 대비하기 위해 시장이 상품을 제공한다는 얘기네요. 생명보험, 암보험 등 각종 보험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민간보험 상품만으로는 이런 게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민간보험들을 예를 든 것이죠. 개인들이 위험에 완전히 대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무슨 얘기 나올까요? 개인적으로 드는 민간보험 이외에 다른 것도 필요하다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네요. 정답 찾아볼까요? 사회보험 제도의 목적과 배경, 왜 도입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만으로, 민간보험만으로는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회보장, 사회보험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바로 4번 나오네요. 첫 번째 문단만 읽었지만 정답을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어질 문제는 11번 문제인데요. 11번 문제도 참 재밌습니다. 표제와 부제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제라는 것은 주제, 제목과 똑같습니다. 자, 앞으로 문제를 풀 때요. 10번에 나온 제목, 11번에 나온 표제, 12번에 나온 핵심 내용, 13번에 나온 포괄하는 진술, 14번에 나온 글의 중심 내용, 15번에 나온 공통 논지. 다 무슨 얘기예요? 주제입니다. 굳이 글을 쭉 읽어보지 않아 처음과 끝을 기준으로 해서 정답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흔히 과학자는 논리적인 분석과 실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진리를 규명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술가는 반면에 직관적인 영감에 의존해서 미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하고 일반 예술가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됐어요? 통념. 그렇지 않다는 얘기겠죠? 통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 발견이 과학자 얘기죠? 직관적인 영감은 이런 거는 예술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과학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이 같이 공통된 점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건 뭘까요? 1번이겠네요. 과학과 예술의 공통성.
비슷한 것만 찾으셔도 정답이 1번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추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넘어가셔도 돼요. 실전에서.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쭉 읽어보면서 그 자신이 찾은 게 정답이 맞는지는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글의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핵심 내용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컴퓨터가 인간처럼 기억, 학습, 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인공신경망 기술. 이게 무엇인지는 앞에 쭉 설명하고 있네요. 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인공신경망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인공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해서 인공신경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절대 될 수 없는 것들이 있네요. 1번 제외, 4번 제외, 5번 제외. 인공신경망과 관련된 것과 관련된 2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읽어봤는데도 핵심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마지막 문단 읽어보시면 되겠죠? 마지막 문단 첫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인공신경망의 작동은 크게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나뉜다. 이렇다. 학습과 판정의 원리를 설명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네요. 구조라기보다는 원리, 학습, 판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답이 3번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 읽지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히 정답은 찾아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납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62쪽 13번 문제. 주제와 관련된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괄하는 진술이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주제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문단만 읽어보겠습니다. 귀납은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즉 전체가 결론을 개별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가리킨다. 귀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확장적 특징을 지닌다. 귀납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특성으로 인해 귀납은 근대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납이 뭘 갖고 있다고요? 한계. 이어진 내용은 뭘까요? 귀납의 한계를 설명하겠죠?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 극복 방안까지 얘기하지 않을까 추리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문단만 보시더라도 정답이 3번 논리적인 한계와 해소하기 위한 시도가 있지 않을까. 시도란 단어도 나오고요. 이걸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유추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주제 문제는 어렵지 않죠? 빠른 속도로 찍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 문제 정도 더 풀어보겠습니다. 67쪽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 문제니까요. 일치 문제는 사실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큰 의미는 없긴 해요. 같이 하나씩 꼼꼼히 읽어나가면서 한 문단별로 제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라고 했으니까요. 일치하는 것들은 하나씩 지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저절로 갖게 됩니다. 생존은 내내 보유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하죠. 이게 다 뭐예요? 권리 능력을 원래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봤을 때 1, 2, 3, 4, 5번 가운데 일치하지 않는 거 찾아보기 어렵네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사람은 권리 능력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지만 단체들도 어떻게 된다면은 요건을 갖추면은 법인격을 취득함으로 권리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볼 수 있는 게 없네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주의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다양한 단체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단이라고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을 사단이라고 하고 사단성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사단성을 갖추지 않은 법인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그 단체가 법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법인격을 갖게 돼서 권리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런 표현이겠죠.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 그러니까 사단성을 다 갖고 있지만 법인으로 등기할 수도 있고 등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사람과 법인만 권리 능력을 갖고 있으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래서 사단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권리 능력, 뭔가 그 권리의 의무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데 기업 혹은 어떤 그 공동체가 단체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법인을 갖춰야 된다. 그것을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사단법인이 뭔가 빚을 져야겠다면 개인에게까지는 묻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번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법인격을 갖추지 않아도 사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격을 갖추면 사단 법인 되는 거니까요. 2번은 지워줄 수가 있겠습니다. 사단성을 갖추지 않은 법인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3번까지 모르겠네요. 2번만 정확하게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 4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단법인이 진 빚은 사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왔죠. 정답은 1, 3, 5번 가운데 하나가 되겠네요. 이어진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주식회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 있겠죠. 그런데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1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혼자만의 주식회사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나왔네요. 법인격을 갖추지 않아도 사단이 될 수 있다. 2번, 아까 나온 거네요. 죄송합니다. 1, 3, 사단성을 갖추지 않는 법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겠네요. 1번 아니면 5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1인 주식회사에는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번 볼까요?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1인 주식회사로 바뀔 수 없으니까 바뀔 수가 있다. 그런 게 1인 주주가 되는 게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5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정확하게 판단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치 여부 문제는요. 아주 어려운 지문이 출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꼼꼼히 하나씩 맞는가 여부를 판단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정도까지만 읽고 저도 사단법인이 구체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무엇인지 몰라요. 독해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치 능력은 맞냐 틀리냐만 물어보는 거니까 빠른 속도로 이 내용 있네 없네 지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어지는 추론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문제는 그를 독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일치 여부 문제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 그 정도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주제와 관련된 문제와 일치 여부 관련된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봤습니다. 주제는 앞뒤 내용을 근거로 빠른 속도로 찍어내면 되고 일치 여부 문제는 맞는가 틀리는가 굳이 독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로서 독해 능력 가운데 내용과 관련된 내용 일치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그래 독해력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었었죠. 하지만 이어진 내용들에서는 아마 글을 어떻게 정확하게 읽어 나가야 될지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될지 전문적인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렵게 생각했었던 독해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의 내용들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주제, 독해, 일치 여부 문제는 빠른 속도로 정답을 찍어 나간다. 굳이 글의 내용을 몰라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